익숙한 얼굴도 보이고 반가운,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또 더 반갑습니다. 처음에 요청을 들었을 때 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은 회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주욱 대표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가불선진구로 하셨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께서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책으로 하셨고, 저는 왜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됐었냐면은 저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인이 저자이신 책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청이 왔을 때 그럼 내가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컨셉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 공간 찾는데 안 힘드셨나요 혹시 오늘? 지금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이 좀 같은 이름을 가진 공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헤매긴 했는데 요 근방에서, 그래서 더욱 이렇게 시간 맞춰서 와주신 분들께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 이 공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는 너무 따뜻하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따뜻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기 가장 적합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만약에 무슨 저자인 책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면은 뭔가 좀 더 그 책임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 형식 자체가 조금 더 딱딱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가볍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제 책이 아니거든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정춘생 의원님 부탁으로 서울시당 쪽에 강연을 했어요. 당원분들께. 근데 거기서 또 저는 요청을 드려요. 제가 무슨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면은 이제 나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설날 때 강탈을 한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딥시크 관련된 AI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하셔서 거기에 또 맞춰서 어제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AI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슬라이드 없이도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조금 도전 같아요. 이유는 제가 어떤 강연을 할 때 그 주제가 처음 청중을 대하는 강연 주제면은 저도 긴장을 하고 준비하는데도 더 오래 걸리는데 결과물은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편이에요. 어제 이야기했었던 인공지능 이야기, 인공지능 기본법 이야기, 디지털권 이야기, 딥시크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했어요. 언론에 가서도 하고 방송에서도 하고 칼럼으로도 쓰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처럼 만약에 책을 아마 읽으셨다면 처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책 진짜 재미없거든요. 다 읽으셨다 손 한번. 네, 정상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책이었죠. 번역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라즐로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내용도 너무 훌륭한데 너무 재미가 없게 책을 쓰셔가지고 저는 보고서 오늘 아마 다 못 읽으셨을 거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읽고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다시 봐도 재미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 표시를 해왔는데 그 상태면은 좀 더 편하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오늘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편안함 때문에 약간 슬라이드를 그동안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전에 했었던 슬라이드 발표 자료 준비랑 좀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아주 다양한 계층, 그 연령층 아니면 직업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편하게 준비를 했다는 소리는 영어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말을 영어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구글 같은 자유로운 조직 문화 정치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 이제는 주최하시는 쪽에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배경 설명하고 TLDR이라고 해서 오늘 왜 우리 행사 길잖아요. 저는 2관식을 꽤 좋아하는데 요약본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그러니까 배경은 사실은 제가 박 변호사님께도 나는 동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북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메디치 미디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월간 이혜민 안에서 이젠 해민 책방 소개하는 거 할 때도 동행을 소개를 한 바 있고, 책 소개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호 여사의 자서전인 동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라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조직 생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오늘 이 책 진짜 재미없는, 라즐로에게 미안하지만 진짜 재미없는 책을 선정은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맞아요. 그래서 선정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은, 그래서 책 내용을 먼저 훑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책 내용을 이거 하나만 훑으면은 전체 맥락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책을 좀 짬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구글은 어떻게 일하나라는 책이에요. 저거는 에릭 슈미츠, 예전에 이제 구글 CEO였죠. 그 다음에 조나단 로젠버그라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저희 조직에 제일 최고에 있었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쪽에 제일 위에 계셨던 분이 쓰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라즐로 보욱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팀의 수장이었던 HR,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인사팀의 수장 입장에서 쓴 이 책.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책인데 저거 원서 이렇게 얇아요. 되게 얇은 책인데 이거는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이라는 아주 옛날 분인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제 입장에서는 미국에 제가 박사과정을 갔을 때 첫 번째 해에 공부를 했었던 책이에요. 사회학과 교수님이,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지만 HCI 쪽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회학과 교수님이 들고 오셨던 책이고, 얇은데 어려워서 진짜 고생을 하면서 읽은 책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저기에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앞에는 뭐 구글 책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마지막 책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요 안에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어제 서울시당 강연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은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저 안에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 안에서 나와요. 그렇죠. 패러다임. 그렇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패러다임 전환,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저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과학혁명 쪽이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이제 과학에 맞춰서 정상과학이 있었는데, 그 정상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러니까 정상과학을 챌린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상과학을 챌린지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나고 그걸로 넘어가는 과정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제 아주 거칠게 설명하는 건데, 이게 과학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단형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정도의 단어를 패러다임 시프트 단어를 쓸 정도면은 천동설에서 지동설 정도의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얘기를 어제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AI 대전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정도면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동설을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질 때 엄청난 혼돈이 벌어지고 산업혁명 때도 초기에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실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AI로 인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혼돈을 같이 겪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얘기를 했고 오늘 막판에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문구를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오늘 다 같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번 행사에서 주신 주제하고 책 내용들 엮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데 처음에 주신 주제는 구글 같은 자유로운 조직 문화 정치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제가 살짝 질문을 조금 더 제가 이야기 쉽게 바꿨습니다. 구글 같은 자유로운 조직 문화 정치권 안에서는 가능한가? 저는 많은 경우에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모든 경우에 그렇진 못하지만 저렇게 타이틀로 문장을 쓸 때는 가능하면은 파지티브한 더 긍정적인 똑같은 의미를 한다면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긍정으로 만든 키는 결국에는 리더십이다. 리더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서 그 리더에게서 필요한 것은 비전과 용기다라는 요 흐름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오케이 우리가 구글과 같은 자유로운 조직 문화 저거를 먼저 현상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 두 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이러한 결론으로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게 있습니다. 두 가지씩이니까 이미 결론은 다 들으셨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쏟는데 그래도 얻어가는 게 또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다 읽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 또한 또 가져갈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거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혹은 땡땡땡땡 혹은 땡땡 지금부터 시도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꿈틀거리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도해볼까? 크게 생각하는 연습 내가 지금까지 크게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네. 한번 지금 시도해볼까? 함께 성장하는 시도 그래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혼자 잘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인데 그 함께 성장하는 시도 지금 시도해볼까? 이런 꿈틀거리는 마음 또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예요. 슬라이드는 제가 최대한 원 저작자들이 만든 슬라이드를 찾아 헤매서 가져와서 그들의 슬라이드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앞에 구글 조직에 대한 문화를 소개를 할 때에는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구글 안에 있을 때는 구글 직원이어서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구글을 나오니까 또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의 어떤 말이 구글과 연관이 돼서 들릴까봐 하는 자체 검열을 마구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나오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회사는 계속 바뀌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구글에 대한 말씀은 주로 책을 기준으로 책은 사실은 수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탁은 빨간색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Ask him in anything time, 아하 타임을 끝에 가지려고 하는데 질문 타임이에요.
질문은 언제라도 환영이고 마침 또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을 아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꼭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요 책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릭 슈미츠하고 조나단 로젠버그가 쓴 책이 더 큰 걸 말하고 있고 그 안에서 라즐로 복의 인사 부분이 조직 문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앞에 그 책을 먼저 한번 원작자들의 슬라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아마 이 책도 한국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조금 더 읽기가 쉽습니다. 라즐로 복은 이제는 인사랑 조직 파트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더 깊게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책은 조금 더 하이레벨이라서 이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구글은 98년도에 스탠포드의 데이터베이스 쪽을 공부를 하던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설게이 브린이라는 두 사람 박사과정 학생이 구글을 만들었어요. 그때 박사과정 중에 만들었고 그냥 여단이지만 그분들이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은 사실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이에요. 스탠포드의 그 연구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던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공부를 했었던 어떤 분이 저의 이제 박사과정일 때 코어드바이저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98년도에 만들었는데 도저히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을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에릭 슈미츠라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CEO를 하던 분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츠가 이제 CEO가 돼서 왔어요. 와서 조나단 로젠버그라고 프라덕 이제 제품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앉아서 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2001년에 기술이 모든 이분들은 경영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인데 기술이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가상으로 바꾸고 있네. 지금 생각을 하면 저거를 이제 AI로 바꾸고 있네. 이렇게 치환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수년 동안 그들이 펴놨던 어떤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모습이라는 게 다 진입 장벽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비즈니스가 경쟁과 차별화에 아주 취약해졌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생각을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도권은 결국에서 소비자, 사용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앞으로는. 그전에는 회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갔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회사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경영자가 그냥 알아서 내리면은 어느 정도 그게 말이 됐었던 세계였었습니다만 소비자로 넘어가게 사용자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노베이션을 이끌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꾸리지? 두 사람이 고민한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저 사용자, 소비자라서 그들이 이제는 생각을 했을 때 주도권이 회사 안에서도 어떤 위에서 탑다운을 해서 내리꽂는 것보다는 작은 스몰한 소규모 팀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약간 제가 초기 구글의 직원으로서는 좀 초기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 세계의 구글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한 수만 개의 스타트업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근데 안에 CEO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스타트업 안에서 CEO 역할을 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사용자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 사용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스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기술 지식, 그러니까 테크니컬 날리지, 기술 지식과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잘 조합을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사실 세 가지긴 해요. 창의성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하는 결과물을 내는 그런 회사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똥글뱅이를 저희 쳐놓은 게 프로덕트 박스라고 돼 있는데 제품 쪽 친구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 제품 쪽 친구들이 누구냐면 저 같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는 아마 질문 중에 사전 질문 잠깐 아침에 받아서 봤는데 프로덕트 매니저가 뭐 하는 거였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었는데 처음 태동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저런 능력치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막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벌어지는 한 수만 개 전 세계에서 작은 스타트업들의 헤드를 역할을 시키는 프로덕트 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딱 이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빨리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장에 조나단 로젠버그가 앉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왜냐하면 그 둘이서 회사를 이끌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을 돌아봤을 때 자유하고 속도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 근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꽤 큰 회사들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 리스크를 받아안고 한번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훨씬 더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공무원 사회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많이 내리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 두 사람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 대부분의 회사는 계획을 하느라고 슬로 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을 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새로운 세대에는 맞지 않다. 가라앉고 있죠. 유일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구글 초창기에 그 둘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성과를 진짜 낼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 전처럼 이렇게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동물일까요? 비버. 네. 눈이 띠용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나는 저기 가서 일할래. 이 정도로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이제 하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지?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쉽게 아무 거에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내가 저기 갔을 때 타버리겠네. 아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아마 이제는 여기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화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를 제대로 쌓아 놓으면은 아까 띠용하듯이 훌륭한 사람들이 오더라. 여기서부터 해서 문화를 먼저 계획을 해라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엔 전략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획하느라고 너무 느리다. 계획만 하다가. 전략 부분인데 새로운 벤처들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는 벤처,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들을 실리콘밸리에서도 멘토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계획서가 엄청 커요. 계획서 이만큼 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작은, 그래서 프로토타입, 아주 작은 그냥 있는 거 아니면 작은 페이지라도 실제로 만든 걸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눈이 더 가거든요. 계획보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여기는 욕도 썼는데 MBA 스타일의 비즈니스 계획도 어떤 중요한 길에선 잘못될 게 확실합니다 라고 한 게 실제로 구글 안에서 초기에 그러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을 꾸리게 되면은 MBA를 뽑아야 되지 않아?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 팀의 앨런 스타스라는 엔지니어 팀의 수장이었던 분이 조나단 로젠버그 그러니까 프로덕트 팀에다 뭐라 하냐면은 야 프로덕트 팀 너네 MBA 출신 더 이상 뽑지 마 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이유는 MBA 분들은 정말 훌륭한데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방법론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른 기업엔 맞을지 몰라도 구글이라는 기업에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지니어링 팀에서 굉장히 큰 요청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전형적인 비즈니스 계획이 그들의 무엇을? 자유. 무엇보다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유롭게 두면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유를 올가매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잘 알려진 얘기인데 조나단 로젠버그가 이제는 프로덕트 수장으로 구글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계획을 막 세워서 갔더니 레리 페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구글을 만들고 나중에 CEO가 된 레리 페이지가 그냥 대놓고 그 계획은 바보 같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스투피드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조나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에 그럼 초점을 더 둬야 되냐? 전략 토대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계획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요 뒤를 이루는 것은 비전이란 걸로 저는 오히려 여기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기업가 혹은 정치인이 되더라도 비전이 저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하는 이거는 이제 너무 기업 쪽에 좀 치우친 거긴 한데 인사이트에 기초한 우수한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최적화한다는 건데 이거는 되게 두 번째 건 재밌는 게 제가 구글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일을 하면서 들은 소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결국에는 당장에는 효과를 못 낼지라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랑 사실 철학이 같긴 한데 경쟁자를 알고 있긴 하지만 경쟁자를 뒤따르지 말자. 그냥 패스 팔로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쟁자를 인지는 하되 내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 경쟁자를 따라하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경쟁자를 따라하면 영원한 2등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어링, 채용이 키 중에 키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 뭐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인재를 영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게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 또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많이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조직 내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나타나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은 뽑는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생겨서 그러면 채용 그 수준을 조금 낮춰서 우선 당장 우리 필요하니까 사람을 뽑을까?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순간이 있는데 그 마음을 없애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뽑았을 때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람을 안 뽑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요 부분은 뭐 회사에 있는 모두가 채용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사실 구글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뷰 보는 데 쓰고 그래서 리크루터한테 제 캘린더에다 뭐라고 박아놨냐면은 제발 인터뷰를 하루에는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박아놓은 적이 있어요. 초기에 구글 코리아의 엔지니어링 팀을 엄청나게 뽑을 때는 하루에 인터뷰를 4개, 5개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1대1로 인터뷰 이제 채용 그 면접을 보는데 1대1로 보는데 그 오시는 분에 대한 레주메 보고 질문을 만드느라고 적어도 1시간을 쓰고 1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서
면접을 보고 2시간 동안 피드백을 쓰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리크루터한테 제발 숫자 좀 줄여주세요. 면접 숫자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든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채용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다. 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팀을 만들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환경,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최고를 뽑아놨으면.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을 줘야 되지? 했을 때 그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 부분이 사실은 어떤 똑똑한 사람을 뽑아놨을 때 그들의 창의력을 죽이는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큰 역할을 미치더라가 이제는 구글 내부에서 발견한 부분이다. 의사 결정이 잘못되면 그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제는 별표를 2슬라이드에 쳤어요. 뭐냐면은 이게 너무너무 와닿아서 대부분의 진보적인 회사들은 합의, 모든 사람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그리를 한 혹은 뭐 다수결로라도 따르게 되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가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모두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왜 나왔구나를 이해를 하고 최고의 해답을 내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단결을 이뤄내는 과정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공감을 하고 제품팀에서는 늘 이 순간에 마주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제 PM으로서 오른쪽에서는 버튼을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왼쪽에서는 버튼을 파란색으로 해야 돼요. 싸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 뽑아놨잖아요. 싸운다는 소리는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확 가버려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막 싸우다가 그들이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PM 콜. PM이 결정해줘.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외로워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최악은 뭐냐면은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최악이에요. 왜 최악이냐면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쪽이 진짜로 좋았다면 이미 그 순간이 벌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외로운 이유는 내가 어느 쪽 손을 들더라도 어느 한쪽은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그 최악,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음에 얘기합시다는 무엇이 되냐면 결정권자로서 팀이 앞으로 나가는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move forward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제가 발목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그래서 외롭고, 그리고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줬을 때 나머지 한쪽 팀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진짜 1, 2분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그 순간들을 사실은 저는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가장 외로운데 가장 제가 보람 있게 즐겼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온다. 데이터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 빨간색이래. 데이터가 아니야, 이 데이터는 이걸 보여주고 있어, 파란색이래. 얘기를 했을 때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 기준으로도 내리지만 프로덕트 인사이트라고 해서 제품 책임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을 때 데이터는 이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베스트 앤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생각을 내가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결국에는 상대방도 설득을 시킬 수 있다는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되게 재밌는데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계속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커뮤니케이션, 그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진짜 중요한데 자신이 잘하고 여기고 있는 게 리더들이 소통에 대한 내용이고 대부분의 리더들은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틀렸다. 저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항상 다시 되뇌고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뭐가 문제였을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어느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틀렸다. 커뮤니케이션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저걸 해결을 해야 될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가 흐르는 속도와 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컨피덴셜한 거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건 사실은 빠르게 많이 공개할수록 결국에는 정보가 힘이 되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는 힘이야.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조직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빨리 많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그래야지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해결책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가 흐르는 속도와 양은 최대화할수록 좋은데 아직 국회에서는 저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안 좋은 조직은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좀 웃기긴 한데 비즈니스에서 열반의 경쟁인 이노베이션 혁신에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이걸 보다가 위에서 chance to reach라고 돼 있어서 뭐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노베이션이 와야 되는데 도달할 기회를 얻는데요. 그만큼 혁신은 어렵다. 이 또한 좀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최대한 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떨어져서 구멍이 생겼어요. 거기서 물고기를 낳고 있죠. 잘 실패하세요. 여기 잘 실패가 중요한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구글에서는 왜 실패를 많이 해보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잘 실패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막 공유를 해요. 이러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을 배워요. 그럼 그 다음 계단으로 갈 수 있는 실패를 딛고 계단으로 갈 수 있는 지식이 쌓이는 그것도 집단적으로 지식이 쌓이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잘 실패하세요의 의미입니다. 실패를 했다고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시간 이거요? 네. 저 좋은 걸로 바꿔주셨나 봐요. 실패를 했을 때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실패를 용납할 수 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 이게 그래서 사실 입시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잘 실패하는 것을 어른으로서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그걸 스스로 그걸 딛고 올라가는 걸 진짜 작은 거라도 해볼 그 경험 부모가 다 뒤처리를 해준다기보다는 그래 한번 실패해보고 일어서는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엔 또 실패해보고 또 다른 일어서는 경험을 해보고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쌓여야 회사를 가서도 어느 조직에 가서도 실패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뭔가를 나누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워낙에 구글이
이제 인터넷 회사고 하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MBA들이 엄청 고난을 초기에 받았습니다. MBA면 사실 굉장히 멋진 커리어거든요. 근데 와서 사람들이 야 너네 계획서 필요 없고 와가지고 엔지니어링 팀이랑 같이 일해 뭐 이렇게 되니까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과정이 그 문서에다가 계획서만 계속 쓰는 것보다는 훨씬 유의미하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저렇게 큰 팀, 큰 조직, 엄청난 돈도 많고 하는 고래 같은 큰 조직 잠잘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는 이런 데서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런 컨셉, 이런 개념들이 단순히 첨단 기업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기회는 어디에든 있다. 거꾸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한 조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개선점을 조안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다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이젠 그 양복쟁이들이 써내는 계획이라고 저기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아주 크게 내가 우주를 구하겠다는 너무 허망하겠지만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5년 안에 어떤 게 이제 실제로 진실이 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인데 will하고 could하고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데 될지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액티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의 사람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데 크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5년 뒤에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그 비전 자체가 최고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에릭 슈미츠하고 조나단이 굉장히 젊어졌네요. 둘 사이에 무지 많은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있지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 되려면은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그 안으로 녹여져야 돼요. 최고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양성 때문에 이 조직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성은 정말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비전에 공감을 하고 있고 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성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으로 들어요. 전반적으로 구글 조직에 대해서 CEO였고 이제는 프로덕트 리드였던 에릭 슈미츠하고 조나단 로젠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구나. 인사팀 라즐로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보통 회사에 저기 인사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팀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좀 뭔가 무섭고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보수적이고 회사 편일 것 같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팀 라즐로복 또한 구글에서 일을 하긴 했고 굉장히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본인이 이제는 1인칭 화자가 돼서 이 책을 기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원래 원 저자의 슬라이드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룰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강압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얻어낼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라즐로복 화자 1인칭이에요. HR 쪽에.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노동시간으로 갔을 때 앞으로 방향성을 AI 시대에 줄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지금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고 40억 명의
직업인들에게 그냥 일은 출근을 하고 끝내고 퇴근을 하고 이런 식의 것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데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지되면 안 되겠다가 이제는 HR 리드의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리하고 설게이 그러니까 구글을 만든 두 창업가들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강력한 비전. 저는 어느 조직의 리더나 저 강력한 비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고 단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았던 거는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회사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사를 담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신기하네라고 느꼈어요. 라즐로가 실제로 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 신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하에 그러니까 믿고 시작을 하고 그 믿음 하에 운영이 되니 인사팀에서는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팀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막 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아주 똑똑하게 일을 처리를 좀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인사팀의 수장으로서 자기 업무를 그런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존재하게 만든 계속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본인이 했었던 일들이 단지 구글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구글에만 적용되진 않고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문화, 컬처, 아까 나왔던 얘기가 컬처가 밑바탕이 돼야지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문화는 3가지 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는 공감 가는 미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의 비전이 있고 왜냐하면은 리더는 이렇게 딱 북극성 노스스타라고 하는데 북극성을 딱 지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거기로 가는 길들을 우리가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길은 한 100가지여도 됩니다. 근데 노스스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좀 사람이 투명한데 아까 소통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빨리 흘러야 된다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투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 3가지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3가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가지인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2가지씩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글은 그냥 민간 회사예요. 구글의 문화는 그 회사의 미션에 맞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저기서 가져올 수 있을 것들 위주로만 조금 가져왔습니다. 일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의미도 파악하고 있고 리더십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직원 아까 전에 모두 다 선하다라고 믿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뽑았으면 뽑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구글의 채용이 저는 아까 라즐로 보고 여기 보면은 4번 인터뷰로 줄였다고 하는데 저는 인터뷰 초기였어가지고 11번을 봤어요. 인터뷰 11번 그러니까 11시간을 쓴 거죠. 1대1로. 인터뷰 11번을 봤는데 그렇게 어렵게 뽑은 사람이 우선 믿고 보는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잘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매니저가 실제로 이 훌륭한 이렇게 어렵게 뽑은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의 탤런트를 다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줬나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먼저 믿으니까. 그 다음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글을 퇴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구글을 다니던 중에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채용 과정에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을 해라. 그러면은 전에 제가 구글 코리아에 있을 때 헤드카운트, PM 헤드카운트 2개를 이제 앤드로이드를 만든 앤디 루빈한테 저한테 직접 줘서 2사람을 뽑아야지 3년 반 동안 뽑다가 제가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뽑으라. 3년 반 동안 진짜 제 딴에는 나보다 너무 훌륭해 올려도 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매주 채용 인터뷰만 계속 보다가 못 뽑았던 아픈 기억이 납니다. 3년 반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세요라는 엄청난 압박이긴 한데 결과는 사실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만났던 저랑 면접을 했던 수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성과를 관리하는 그 소통,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성과를 관리하는 소통과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이야기 소통을 2개를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잘하면 이거 줄게. 이 얘기가 아주 쉽게 말하면 잘하면은 이거 당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당근이 사라지면은 성장을 못하게 돼버리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섞는 순간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구분을 해서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책에는 성과 관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평가가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매니저가 이제 직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템플릿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재밌는데 최악의 직원과 최고의 직원 사실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전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젠 이게 정규 분포식으로 사람들이 우리 팀의 직원들이 분포를 했다고 했을 때 맨 앞에 성과를 막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표현이 좀 더 맞는데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지 이렇게 잘하고 있지를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성공을 시킬 수 있는지 계속 적용을 해보라는 의미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딱 한 스텝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줘야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앞과 맨 뒤에 초점을 맞춰라는 이제 인사팀 수장으로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이기도 하고요. 너칭이라고 해서 슬쩍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것은 사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그런 걸 하라는 건데 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저도 또한 되게 많이 봐왔는데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으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즐겨라. 이게 즐겨라가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제가 구글 인터뷰 11번 봤어요 라고 하면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1번이 너무 즐거웠어요. 매번 면접을 보는데 너무 즐거워서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면접 때도 그때 느낀 거는 면접이 이렇게 즐거우면 사실 결과가 좋겠구나.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즐겁잖아요. 결과가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즐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너무 달리지 말라. 저게 이제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정말 안 좋아.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일이 정말 그냥 출근했다가 일 끝나면 퇴근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뺑뺑뺑이를 도는데 뭔가 do something, 뭔가를 시도를 바꾸려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오늘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시도를 좀 해볼 마음이 꿈틀꿈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랑 연관이 있는데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현 상태 혹은 더 안 좋아져. 현 상태에서 사실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집에서 이제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것도 뭔가 좀 더 하나만 더 해보려고 해도 개선이 계속 되거든요. 진짜 작은 거라도. 그래서 do something, 아무 거라도 먼저 해봐라. 그게 시도를 해봐라가 이 슬라이드에서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하는 이 직장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에 아무 거라도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해봐라, 시도를 해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책 얘기는 아니고 저걸 이제 우리가 전체 구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 오늘 그리고 요청을 하신 게 어떤 구글이라는 조직과 정치에 관한 어떤 브릿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구글 관련된 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 테이크어웨이가 뭐가 있지 조금 아까 전에 TLDR 그 요점 정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구글이 가지는 자유로운 조직 문화는 너무 좋은데 민간 기업, 구글이라는 기업에 맞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 문화 너무 좋은데 근데 정치에서 다루는 것은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국가거든요. 구글은 사실은 국가를 그 기업이긴 한데 또 저기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까지 포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하루 종일 시차가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씩 계속 돌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팀에서 엔지니어링 팀에서 우리 해야 될 뭘 하고 있고, 지금 런던에 있는 리걸 팀에서 뭘 하고 있고, 지금은 뉴욕에 있는 디자인 UX 팀에서 뭘 하고, 이게 매일매일 시차가 이제 한 바퀴씩 도는데 정치권에서 다루는 주제는 나라 단위이고, 그래서 구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실을 먼저 알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진단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거를 몇 가지는 말이 되겠다 시도를 해보는 것은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를 이뤄가는 지금 얘기를 막 들으시다 보면 결국에는 리더십이 그 어떤 조직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능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으로 만든 yes 가능하다가 되려면 결국에는 리더가 이 변화의 필요성을 직접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고 거기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비전과 용기라고 정리를 해봤고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디스클레이머 써놨습니다. 이런 분석 그리고 이런 시도 이런 걸 제안을 좀 해보고요. 이 제안은 지금으로부터 지난 12시간 안에 생각난 거라서요.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구역에서 해봤는데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완벽하게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정치권의 위계 문화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자율성하고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은 저걸 최대치로 만들까가 이제 구글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정당도 정당대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강 부분 또한 저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은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정당은 어떤 비전, 정당의 철학, 그 정당의 철학에 우선 공감하는 사람이 기본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 기강이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하는 구글 같은 것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 그 다음에 이념적인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부분은 실패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걸 이렇게 꼽다 보니까 이걸 뽑은 목적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기서 무슨 해결책을 그래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뽑았기 때문에 정당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주로 뽑아온 거예요. 좋은 것도 많지만 실패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잘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 특히 한국 정치권에서 한 번 실패는 바로 무능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
혹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되는 것만 뽑아왔기 때문에 이래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 12시간 안에 생각난 메모예요. 메모예요. 포스트잇처럼. 앞에 두 개는 이런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하지만 꿈 자체는 큰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볼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단 아까 그 기강 같은 것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대표 수준에서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는 액션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게 위계의 질서상 가능하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당이 기조하고 맞는 가장 구체적인 되게 뾰족한 분야를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 부분은 아마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나 AI 기반 정책 분석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정당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그러면 이 부분은 디지털 정당에 대한 투자하고 교육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마지막 부분, 실패 부분은 실패를 허용하는 실험적 정치 공간, 그래서 요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역에서 좀 작은 프로젝트로 해서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은 거라도 성공 스토리가 한 개씩 생기다 보면 그게 모여서 이런 분야는 이런 창의적인 어떤 수평 구조의 의사결정을 해봤더니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 그거를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저희 의원실에 마지막에 정책에 오픈소스화 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책이나 이걸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소스화해서 우리 정당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인풋을 주고 그들이 또 공감하면 우리 당으로 또 올 수도 있고, 그들의 공감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책의 오픈소스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시간 안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바람도 불고 추운데.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쥐어 짜봤습니다. 그래도 구글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그것과 그다음에 정치권에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저 1년 전에 팔로알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네요. 리더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문화 얘기하고 조직 문화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어느 분도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똥 철학이에요. 지금 내 영역, 학생도 좋아요. 사장님도 좋고, 초등학생도 리더십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초등학생이 자기 숙제를 할 때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영역, 아주 작게는 나한테 주어진 숙제 같은 영역, 크게는 내가 꿈꾸는 영역까지 제일 큰 자부심, 사실 자부심이 생기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부심과 절실함, 진짜 절실해야 됩니다. 리더는 늘 절실해야 돼요. 저 절실함이 없으면, 사실 조국 전 대표님도 진짜 절실하시거든요. 옆에서 보면. 자부심과 절실함 가지고 비전과 아까 말씀드린 용기를 실천해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기 저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리더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애티튜드는 스마트 앤 험블을 썼는데, 오면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했는데, 아주 똑똑하다는 게 IQ가 좋다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아까 제가 요리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리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 잘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험블은 동시에 겸손. 구글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머릿속으로 넣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애티튜드를 볼 때. 근데 되게 힘든 게 똑똑하고 험블하지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도 많고,
그 똑똑하진 않은데 겸손하기만 한 사람도 많고 근데 둘 다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노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에 제가 저 얘기를 했더니 근데 정치인은 그 겸손하기만 하면 안 돼요. 잘난 척도 해야 돼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리더는 스마트 앤 험블인데 겸손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부분에서 그게 나오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골뼈요. 아까 제가 별표 쳤던 두 슬라이드 다시 갖고 옵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야기를 듣고 최고의 해답을 내기 위해 단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기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질문의 중요성을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완벽한 사람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조국 대표님도 너무 빨리 걸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쩌면 신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심지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은 나랑 같이 일하는 상대방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상대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완벽에 대한 강박이 결국에는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조직 안에서도 그 완벽함에 대한 환상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완벽한 신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완벽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완벽하지 않음이 느껴지면 그러면 뭘 하지? 완벽하지 않음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뭐 하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질문을 만들어라 해요. 저 사람이 이 정도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못했어. 그러면은 못했어가 아니라 왜 못했지? 혹은 가서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같이 하면 될까?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런 질문을 넘어서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 또한 또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본인이 성장하는데 늘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가게 되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쿤의 책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문구가 있어서 요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라 갖고 왔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answers you get depend on the questions you ask. 토마스 쿤이.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한번 번역 좀 와닿게 해보실 분 했더니,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의 질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대답이 나아질 가능성 또한 더 커진다. 현문현답.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 우문현답 기대하지 말자. 정확한 질문만이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좋아야 된다. 요즘 챗GPT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답을 얻어내고 싶으면 질문 자체가 진짜 똑똑해야 된다. 근데 AI 시대, 아까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했는데 AI 시대로의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부 더 안 해도 되고 물어보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긴 해요. 뭐냐면은 내가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똑똑해야지 그만큼의 답이 나온다는 게 요즘 연구 결과이긴 한데, 놀랍게도 그 옛날에 토마스 쿤이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오픈 AI에서 내놓은 챗 GPT-4o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써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설날 연휴를 강타했었던 딥시크도 비슷한 화면이고요. 웬만한 생성형 AI 첫 번째 화면, 제미나이도 비슷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 저기에 뭔가를 내가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로 진입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하고자 할 때 대신 가용한 자원은 더 풍부해진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잘 해야, 내가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답변 또한 좋은 답변을 받는다. 그 말씀을 동시에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약간 뜬금없지만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기억에 남는 단어나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공유를 해주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컨텐츠를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저에게서는 소중하냐면은 요 주제로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주제를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저의 아주 고맙습니다. 처음 마음을 받아 안으셨다면은 그리고 그게 괜찮은 내용이 있는데 싶으면은 공유를 꼭 해주시는 것이 그 더 좋은 거를 널리 퍼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로도 되고 오늘 제가 발표를 한 보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